서유럽의 한 심리학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공간에서 한 남자가 칠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필이 들려 있었지만 칠판에 적힌 것은 심리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3년 후 이 남자의 이름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바밀의 사라포프. 그리고 지금 그가 한국을 향해 전에 없던 심각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바미르가 본 한국의 미래를 공개합니다. 바미르 사라포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대학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소 개팍하지만 실력 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22년 어느 가을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친 사라포프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눈앞에 이상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영상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불타오르는 모습,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장면, 그리고 날짜까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고 진단했지만 사라포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에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가 본 첫 번째 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한 도시에서 정확히 그가 본 날짜에 그가 본 모습 그대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사라포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겨우 수백에 불과했지만 그가 예언한 두 번째 사건이 또다시 현실이 되면서 사만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라포프가 기존의 예언가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적 산증이나 모호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의식, 흐름읽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거대한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특정한 패턴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한 사람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쇠념은 과학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제시하는 예언의 구체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는 물론이고 장소, 관련 인물, 심지어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뉴스를 미리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자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기자들도 그의 예언이 연습으로 적중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은 그를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했고 독일의 유력 예간지는 그의 인터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은 아예 그의 예언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된 것은 국제금융계의 관심이었습니다. 웨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수입했고 놀랍게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라포프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 분석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사라포프의 관심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아우르던 그의 예언이 갑자기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사라포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과거 예언 적중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충격적인 사례들이 즐비합니다. 첫 번째 대형 적중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특정 지역의 전략적 움직임을 그는 3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작전의 양상까지 묘사했고 실제 상황은 그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한 서방정보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우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팔아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지역의 급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던 한 국가의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지목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민중 봉기가 일어났고 불과 3주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한 예언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6개월 후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과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예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암호화폐의 폭락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예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암호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내 해킹 사건과 규제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서 하루 만에 70% 폭락했습니다. 그의 경고를 들은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형 적중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고 심지어 선거 당일까지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6개월 전에 이미 명확한 승자와 득표율 차이까지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실제 결과와 0.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풍기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정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결과 예측을 넘어선 세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에서 일어날 투표 집계 논란, 법적 소송의 전개 과정, 심지어 패자가 결과를 인정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적중률 때문에 이제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그의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외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의 예언을 리스크 관리 모델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전략 수립 시 그의 전망을 참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검증된 예언가가 한국에 대해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사라포프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온다. 수십 년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불안은 북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이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쟁은 이익이 있을 때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의 분석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황을 보면 내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급증,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겹치면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 모험을 감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경제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불안정해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총리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자민당 내부의 파벌 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 지카 지진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30년 넘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능력도 위지도 없다는 것이 사라포프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사라포프는 미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진단합니다. 국내 정치의 극단적 분열, 연방정부 부채의 급증, 남북 국경의 이민 문제 등 내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도마시아에 추가로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재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사라포프는 북한 역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고 분석합니다.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체제 유지 자체가 버거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보밥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경제적 숨통트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이런 노력을 무산시킬 뿐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 문제로 정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폭발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진단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밖을 경계하는 동안 정작 위험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정근대적 갈등 구조를 안고 있다. 이 모순에 곧 폭발할 것이다. 사라포프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전면적인 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내부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그 갈등이 사회 전체로 전이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앞으로 3개월의 한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매해 새로운 정치 스킨들이 터져나오고 여야는 서로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갑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진영 논리로 해석됩니다. 언론은 사실 보도보다 선도에 치중하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진실에 압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이 일상생활로 침투한다는 예언입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불화가 생기고 오랜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립니다. 직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념 갈등이 발생합니다. SNS는 증오와 분노의 표출 장소가 되고 온라인 공갈은 끊임없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사라포프는 특히 10월과 11월을 폭풍전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크면화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는 완전히 공절하며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합니다. 환율은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청년들은 한국을 떠나려 하고 해외 이민 상담이 폭증합니다. 11월 말이 되면 한국인들은 자국이 과연 정상 국가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갈등이 12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월일까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12월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이었습니다. 역사적 절한점들이 유독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포프는 이래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변혁의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국인들의 심리 속에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분노가 이때 폭발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다. 사라포프가 예견한 12월의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입니다. 그는 12월 첫째 주에 정치권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스캔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수십 개의 집단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들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광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닌 극단적 대립의 현장이 됩니다. 12월 셋째 주에는 헌정 질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누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12월 넷째 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은 완전한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누구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언론은 신뢰를 완전히 잃고 공권력은 무력화되며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래. 사라포프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는 이 시기에 경제적 충격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30% 이상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중단되고 기업들은 줄도산합니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사회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가족도 믿지 못하며 모든 정보를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공동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남게 됩니다. 12월 말, 한국인들은 자국이 실패 국가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기존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라포프는 반호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모두 문제의 일부다. 그들은 해결사가 아니라 방아봅니다. 그의 평가는 쓸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고 국가 전체를 보는 시야를 잃었다는 진단입니다. 사라포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양당제가 모든 이슈를 흑백 논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진영 대립으로 환원시키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역주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십 년간 고착화된 지역 기반 정치는 정책보다 지역 감정을 우선시하게 만들었고 이는 합리적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에 이를까 두려워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언론의 정파성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객관적 보도보다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치중하면서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팩트체크보다 선동이 우선되고 지시보다 클릭수가 중요해진 언론 환경에서 건전한 공론단은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조차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고 판결과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공정한 심판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20세기 구조에 갇혀 있으면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마치 마차로 우주선을 따라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라포프의 비유는 한국 정치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특히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실패를 비판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조차 기존 시스템에 빠르게 도화되고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은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더라도 곧 좌절하고 떠납니다.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혁신에 가로막고 시민단체들조차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계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고 학계는 현실과 유리된 사마탑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도자라 많지만 리더가 없다. 직책은 있지만 비전이 없고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다. 사라포프의 이 진단은 한국 리더십의 공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현재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포막시킬 수 없는 근본적 이유를 산용합니다. 그들은 모두 분열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고 덕이 있어야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포악과 화인은 그들에게 정치적 자살과 같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라포프는 그 인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라포프가 예언한 제3의 인물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등장 시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5월, 봄이 무르익는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다.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해외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라포프의 묘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해 글은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영성을 얻은 인물의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동서양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은 막대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 기존 정치 자금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떠밀려 나서게 된다.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처음부터 정치적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초 12월의 혼란에 겨우 수습한 한국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인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용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국 비판이나 개인 의견 크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객관적 분석,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 무엇보다 분노와 증오가 아는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개 연설은 불과 3분짜리 동영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기고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사라포프의 예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의 메시지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오직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접근, 이념이 아닌 실용, 대립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그의 메시지는 지친 국민들에게 반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5월 둘째죠. 그는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 이내 서울 관아문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 사라포프가 묘사한 이 장면은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의 등장이 기존 정치권에 미치는 충격은 산삼을 초월합니다. 여야 모두 그를 견제하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언론들도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압도적인 여론 앞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재계와 시민사회도 그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적 권위다. 그는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개인적 삶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깨끗한 이미지는 부패한 기존 정치권과 근묘한 대조를 이룬다.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가진 리더십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경청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입니다. 둘째,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정적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반대자들도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셋째,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거대한 연합을 구성한다. 이것이 그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분열이 아닌 포합, 대립이 아닌 협력의 정치를 실현합니다. 5월이라는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인들에게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봄의 절정이자 역사적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상징입니다. 사라포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모의식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불러낸다. 그런데 이 모든 결합이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사라포프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외부 세력들도 한국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6월과 7월, 기존 정치권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스캔들 조작, 가짜뉴스 유포,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하지만 이런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그에 대한 지지가 더욱 공고해집니다. 국제적 반응도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며 가짜의 방식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일본은 새로운 한국 리더십이 가져올 변화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뛰어난 외교 감각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 것이다. 중립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것이 사라포프가 본 새로운 한국의 미래상입니다. 사라포프의 예언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극단적 대립과 분열에 지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따라하려 할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강조합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틀 구축, 나아가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탄생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7년 한국은 더 이상 근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 인류 진보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라포프는 한국인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극단주의를 경계하라. 좌든 우든 극단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대화와 타협을 배우라. 민주주의의 본질은 발음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생각하라. 지금의 선택이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극단적 의견을 확산시키고 온건한 목소리를 묻어버린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변화의 주역이다. 기성세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라. 세계는 당신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말라.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계속 바뀔 것이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노년층을 향해서는 당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라고 조언합니다. 사라포프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극심한 경쟁 문화, 물질주의의 만연,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돈과 권력이 아닌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 경쟁보다 협력을,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 새로운 한국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도 간주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고 획일화된 인간을 양산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 경쟁력이 아니라 협업 능력이다. 그는 한국의 간점도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 뛰어난 기술력, 강한 추진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이런 장점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창의적이다. 단지 그동안 잘못된 시스템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시간이다. 사라포프의 예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극심한 진포에 겪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사회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포프의 놀라운 적중률을 고려할 때 그의 메시지를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포프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말로 12월에 대혼란이 올까요? 제3의 인물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양한 의견이 모일 때 우리는 더 명확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징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관찰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과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예측들을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예언가라 본 한국의 미래,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한국의 변화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포프가 한국인들에게 남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의 어둠은 영영 직전의 어둠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기 직후에 찾아왔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순간의 주인공이 될 자격에 충분하다. 단지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행동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리서치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5일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9월 15일, 지난 몇 년간 뒤집혀 있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진실의 거짓으로 낙인 찍혔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급비리에 작성된 한 보고서가 곧 세상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 문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현실,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통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의 권력 중추부가 숨죽이며 귀 기울이는 72세 은둔자 에든 러셀,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군사 쿠데타라 정치적 격변이 아니다. 거짓과 진실이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모든 패러다임이 무너진다. 이는 정치적 전복이 아닌 영적이며 정보적인 대반전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하필 9월 15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수용들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족과 이 나라가 맞아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현실의 전도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진실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9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분기점이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7가지 핵심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충격적인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든 러셀,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미국 정부가 그의 말 한마디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그의 예측을 분석하는 걸까요? 버지니아주 블루리지 산맥 깊숙한 곳에 낡은 포나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만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은 곳. 72세의 노인이 홀로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에든 러셀의 은신처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커녕 일반 전화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에 단 몇 번 워싱턴의 오랜 지인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내부 소통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정보기관의 최고 2층에까지 전달됩니다. 왜일까요? 그의 예측 적중률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담설에 2년 전에 예측했고, 팬데믹의 정확한 전개 시나리오를 2019년 여름에 기술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점과 진행 양상을 놀랍도록 정확히 맞췄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의 재집권도 선거인단 숫자까지 거의 정확히 예측했죠. 반수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관된 정확성입니다. 러셀은 자신의 예언자나 영능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흐름 읽기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방법론은 독특합니다. 영적 직관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것인데, 그는 이래 보이지 않는 강물의 방향을 읽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면 아래 흐르는 거대한 조류를 파악하면 크면에 나타날 파도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패턴 인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메시지는 이전의 어떤 예측보다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9월 15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이것은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이 아니다. 국민들이 최근 수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거짓이라고 배척했던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집단적 각성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 각성은 외부의 거울을 통해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처음엔 이 예측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기이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여론조사, 사회 통계가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동성이 없고 모든 곡선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모양을 그리고 있었자, 게다가 실제 한국을 방문한 외교관들과 기업인들이 보고하는 현장 분위기와 공식 풍계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미국 정보기관은 3년 전인 2022년부터 급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드명 거울 프로젝트. 한국 사회의 실제 모습과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완벽한 현실의 공학이라고 부를 만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부나 억압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달콤한 무감각, 가난한 마비 상태를 조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회적 몽유병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은 깨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부드러운 선전 시스템입니다. 노골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든 은근한 메시지들, 드라마, 예능, 뉴스,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이 특정한 현실 인식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의 교묘한 편향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한 틀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커리큘럼, 질문은 장려하되 근본적인 의무는 차단하는 정교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 과잉을 통한 마비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논란, 스캔들로 시민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피로감을 조성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넷째, 알고리즘의 보상 체계입니다. 순응하고 무관심한 행동은 더 많은 도파민 보상을 받도록, 비판적 사고나 의문 제기는 불편함을 느끼도록 설계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의 수집된 증거들은 이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3년간의 모든 주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차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일정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통계에서는 불가능한 패턴이자 선거 결과들은 마치 황금 비율을 따르는 듯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정부 발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거의 유치했는데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체감과 공식 통계 사이의 극단적인 괴리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시제 거리에서는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회 안정성 지표는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되지만 개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호소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현실에 공존하는 것 같았죠.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집단 영혼이 납치되었다. 외부의 간압이 아니다. 내부의 자발적 수능과 사무 조건화를 통해서 시민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상에는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최면에는 해제되는 시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9월 15일입니다. 이내 공개된 문서는 복잡한 분석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반습명료한 비격해입니다. 미국과 국제기구가 독립적으로 수집한 한국 관련 언론 데이터와 한국 정부 및 언론이 발표한 수출에 나란히 놓은 것이자, 예를 들어 실제 부동산 거래 데이터와 발표된 통계의 차이, 국제 신용카드 회사가 집계한 소비 지출과 공식 소비 지표의 괴리, 위성 영상으로 분석한 경제활동과 발표된 성장률의 불일치 등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조작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왜 하필 9월 15일일까요? 이 날짜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통해 내부의 진실을 발견하는 날, 파자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날.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식민지 해방이 외부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었다면 이번은 내면의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입니다. 문서의 확산 과정도 이미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디지털 속삭임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레딧 같은 플랫폼에서 PDF 파일이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지만 주류 미디어는 아직 침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제 언론의 폭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이 일면 포부로 보도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숨겨진 지시에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내 언론의 혼란과 분열입니다. 처음엔 외신의 왜곡 보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하려 하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결국 하나둘씩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진실을 보도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감정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반응은 세 개의 거대한 파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부정과 분노입니다. 정부와 기득권층은 이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할 것입니다. 음모론자,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이런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배신감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자신들이 수가 따른 것을 깨달은 시민들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바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라는 자괴감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것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함성에 도시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각성과 재구성입니다. 초기의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조각났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이상하다고 느꼈어라는 집단적 깨달음이 퍼져나갑니다.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이 비로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이 각별의 시기에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각 그룹의 특성과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거짓이라도 낯선 진실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과장되었다. 일부만 사실이다. 맥락을 봐야 한다며 끊임없이 상황을 축소하려 합니다. 이들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기득권의 일할까 두려운 사람들, 자신의 믿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단순히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관하는 구경꾼들입니다. 충격에 빠져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대다수가 여기 속합니다. 뉴스를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상황을 관찰하지만 자신이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들은 어차피 바뀌는 것은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행동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선언 없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바꾸나랍니다. 이들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실을 추구하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폭로하되 거짓말한 사람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되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마녀 사냥 대신 화해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되 미래의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되 복수하지 않습니다. 셋째, 투명성, 책임성, 자비의 삼위일체를 실천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되 인간적 조럼성은 지킵니다. 책임을 요구하되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왜 이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할까요? 역사가 증명하되 진정한 변화는 극단적 흉년가들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폭발은 일시적이지만 일상의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전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 기획을 제시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정보 위생을 실천하세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대청소하듯 정리하세요. 선정적인 콘텐츠, 분노를 유발하는 계정들을 언팔로우하고 대신 원본 데이터와 유차 자료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소스를 팔로우하세요. 국제통계기구, 독립적인 연구기관, 검증된 저널리스트들의 계정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만드세요. 가족 중 3대 5명, 종교 공동체나 직장에서 믿을 만한 동료 몇 명과 함께 문서를 읽고 토론할 준비를 하세요.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세요. 정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접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설명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나 종교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9월 15일 당일의 행동 지침입니다. 문서가 공개되면 전문을 꼼꼼히 읽으세요. 헤드라인이나 요약본에 의존하지 말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저장하세요. 클라우드, USB, 하드카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현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국내의 실제 물가, 부동산 가격, 병원 대기 시간, 교통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이런 개인적 기록들이 모이면 강력한 집단적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에 주의하세요. 분노의 정점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24시간의 냉각 기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정보를 검증하고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고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공개적으로 질문할 때는 검증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왜 국제 통계와 국내 발표가 다른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구체적이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하세요. 막연한 비난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9월 15일 이후 30일에서 90일 동안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시기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지역 수준에서 투명성 협약을 만드세요. 아파트 관리비, 학교 운영비, 지역 예산 등 가장 가까운 곳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작은 성공 사례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주민 모임, 학부 모회, 직장 내 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세요. 시민 감사 활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의 도서 구입 내역, 구청의 행사 예산, 학교의 급식 계약 등 공개된 정보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엑셀 파일 하나, 계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정중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화해와 보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분노와 대립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공간을 만드세요. 세대 간 대화 모임,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계층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동네 카페에서의 정기 모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세요. 질문하는 법, 의심하는 법, 검증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세요. 미래 세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 모든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6년부터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러셀과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째, 한국은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의 주관대국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끌게 됩니다. 영적 중력이라고 할까요? 진실과 투명성을 실천하는 국가로서 주변국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신이라는 새로운 문화 수출품이 탄생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진실 추구 문화, 화해와 보월의 경험, 투명성의 실천 사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어떻게 거짓에서 벗어났는가를 배우러 올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에는 한국의 저란 과정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신뢰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비즈니스 환경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 거짓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파트너들이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며 한국은 이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넷째, 정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험하게 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와 수계 민주주의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반 투표, 인공지능 지원 정책 결정, 시민 배심원제 등 혁신적인 제도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 자본을 구축하게 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낮은 거래 비용, 높은 협력 수준, 빠른 혁신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직시하고 대비해야만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새로운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진실의 발견에 따른 부치감에 빠져 새로운 구원자를 찾거나 스스로 구원자라 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모든 희망을 걸은 것은 또 다른 맹목입니다. 집단 지성과 분산된 리더십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역전부의 쓰나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거짓 정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혼란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가짜뉴스, 조작된 영상, 왜곡된 해석을 퍼뜨릴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팩트체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른치의 위험입니다. 과거에 거짓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마녀 사냥하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제도적 잔치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혁 필요증입니다. 초기에 열정이 식으면서 그냥 예전이 편했어라는 회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작은 성과를 축하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적 잔치, 문화적 규범, 교육적 기반의 삼각구조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투명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립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세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세요. 문화적으로는 질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왜라고 묻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 되도록 하세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가 되는 문화를 만드세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에 강점하는 태도를 기르세요. 교육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력의 핵심 역량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암기식 교육에서 탐구식 교육으로, 정답 찾기에서 질문 만들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과목으로 만드세요. 철학, 논리학, 통계학의 기초 교양으로 가르치세요. 러셀은 최근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장관은 숨막히게 아름답다. 하지만 잔해를 치우고 새 집을 짓는 일은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다. 많은 이들이 폭발의 순간에는 환호하지만 재건의 시간에는 지쳐 떠난다. 진정한 영웅은 잔해 속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는 이들이다. 그의 말처럼 9월 15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폭로의 날이 아니라 각성의 날입니다. 파괴의 시점이 아니라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진짜 도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충격을 지혜로, 분노를 에너지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어딘가에서는 보고서의 최종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에 비공식 경고를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미 특종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절한점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동반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제국의 몰락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중세의 어둠과 새로운 빛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노동자들은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것인가? 부정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방관하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행동하는 침묵의 전사라 될 것인가? 9월 15일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첫 네 길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만 명의 깨어남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 곧 수면 위로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그렇지 않든 9월 15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러셀의 예언이 정확히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거짓은 없고 숨겨진 진실도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것이 9월 15일이든 다른 날이든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나요? 9월 15일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통찰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다가올 변화를 함께 준비합시다. 이런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9월 15일 이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든 네셀이 편지 말미에 남긴 의미심장한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라 받은 충격적인 환시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계를 넘어 모든 영적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간 주님을 섬겨온 이 목사님은 2023년 깊은 기도 중에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환시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2026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영적 분기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곧 다가올 지도자의 결정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이제 채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나 종말론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영혼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영적 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왜 돌아올 수 없는 분기점이 될까요? 이 목사님이 바른 첫 번째 환시는 2023년 늦가을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그 시각에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 중 33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반도 전체가 살아있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정화의 불꽃이었자 불길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싸며 춤추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금빛은 희망과 번영을 상징했고 짙은 푸른빛은 깊은 침묵과 내면으로의 잠김을 그리고 붉은빛은 결단과 행동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서로 얽히고 풀리며 만들어내는 문양은 마치 고대의 신성한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다고 합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3배는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울려 퍼지는 진동이었자 한국은 2026년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영혼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단 한 번뿐이며 되돌릴 수 없다. 준비하는 자만이 축복으로 맞이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란 속에서 길에 잃을 것이다. 이 음성과 함께 목사님은 7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물론 물조차 목에 넘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10kg이나 빠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한 상태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두 번째 환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시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야말로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얼굴이었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천년의 지혜와 아픔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작은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표식은 마치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표식의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부여한 인장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닿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났자 거기에는 한글로 쓰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나뉜 것을 하나로 모으는 자, 흩어진 것을 다시 엮는 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특정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수행할 사명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재편들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임기를 채우기 전에 발생하는 권력의 공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인물이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부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아 나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두 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왼손은 과거와 전통, 우리의 뿌리를 향하고 있었고 오른손은 미래와 혁신, 새로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진보나 보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의 지도자임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 문양이 빛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음과 양, 어둠과 빛, 분열과 통합의 균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인물을 보는 순간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경애,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곧 다가올 2026년, 우리 앞에 놓일 두 가지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은 개방과 화해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개방이나 경제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열림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빛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숨겨진 역사, 전쟁의 진실, 민주화 과정의 어둠과 빛, 이 모든 것들이 용기 있는 고백과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화해의 과정은 더디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포에 거친 후에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대 간의 깊은 골이 메워지고 남과 북 사이의 철벽이 녹아내리며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길에서는 내적 자유가 꽃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면이나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창의성이 폭발하고 예술이 부흥하며 학문이 발전합니다. 경제 성장은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그 기초는 반석처럼 단단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새로운 경제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고립과 풍제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길입니다. 강력한 지도력 아래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경제 지표는 상승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두려움이 일상이 됩니다. 감시 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고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고 진실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예술은 선전도구로 전락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이 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체제를 선택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번영과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자유와 진실에 조금씩 포기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영혼 전체를 잃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친구도 믿을 수 없게 되며 모든 인간관계가 거래관계로 변질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실에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독차지할 것인가, 이런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3일간의 침묵이라는 영적 시험입니다. 3일간의 침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늘이 응답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영적 정적의 시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총동으로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자, 하지만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시험이며 버림이 아니라 연달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 안에서의 고요한 시간처럼,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이 침묵은 더 큰 계시와 돌파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는 철저히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종교 활동과 영적 체험으로 덮여있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사랑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내 소망이 하늘에 향한 것인지 땅에 향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평소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고 군중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길에 잃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고요함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불안이 밀려오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둘째,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날로 정하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도 그 하루만큼은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가부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셋째, 의식의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이 작동했는지를 깊이 성찰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침묵의 시간이 왔을 때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넷째, 진솔한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종교적 교리나 신학적 프론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두려움과 의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3명에서 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 이산적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으며 오직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다섯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켜만의 프로포콜을 준비하세요. 침묵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불의 선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선이 아니라 영적 경계선입니다. 불의 선은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실제로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영적 결정에 따라 계속 이동하고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서울 한복판에 가로지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작은 시골 마을을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이 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강이 이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굳어지면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탁해질 것이며 회개와 화해, 치유가 일어나면 맑은 물이 풍성하게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이었던 장면은 빛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작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빛들이 가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들 사이에 금빛 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빛이 주변의 다른 빛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연결을 낳으며 결국에는 전국을 덮는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집이 등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빛의 전달자라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명에서 5명의 수그룹을 만드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핵심 덕목이 있습니다. 진실, 용기, 그리고 자비입니다. 진실은 거짓과 미혹에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진실에 말하고 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다수가 침묵할 때 홀로 일어서는 용기, 모두가 따를 때 홀로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분노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을 품으며 버릴 만한 사람을 끌어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계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선전, 정치적 우상숭배, 그리고 영적 냉소주의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세요. 그것이 종교적 메시지든 정치적 메시지든 두려움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우사화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미 다 정해졌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거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6년 초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제시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내면 조화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30분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 어떤 음악도 어떤 말씀도 듣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불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들에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뤄두었던 용서의 과제들을 처리하세요.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한 사람씩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편지를 쓰거나 마음속으로라도 화해의 의식을 치르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10월과 11월은 지역 봉사와 실천의 집중 기간입니다. 이론과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구체적인 화해의 행동을 실천하세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직과 투명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일에서 진실하게 행동하세요. 12월은 집단적 영적 문해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쏟아지는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성경과 영적 고전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세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와 세계사의 전환점들을 연구하여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세요.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영적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세요. 먼저 24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과 금식을 실천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48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3일까지 늘려가세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평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비상시 연락 방법, 만남의 장소, 역할 분담, 필요 물품 목록 등을 문서화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하세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약한 신호부터 강한 신호까지 단계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됩니다.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부상하고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고단들이 분열하고 새로운 영적 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기존 경제 모델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대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급된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가치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바른 쪽에서는 급진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연 현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산 기후가 빈발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증가하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진동의 물리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전통적 축에서 벗어난 인물이 갑자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종교인일 수도, 시민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존 체제의 사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있을 수 없을 것 같던 화해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들이 연합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통합과 화합의 언어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분열과 대립의 언어가 지배하던 공론장의 화해와 용서, 사랑과 연합의 메시지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하는 반론이 확산되고 안정과 질서를 영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인 숭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실천과 기도 생활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식적 종교 생활에 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다가올 영적 쓰나미를 견딜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파와 교단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과 조직,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되라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섬김과 희생의 부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의 유혹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맹목적 추종을 감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나 지도자도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 각자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도든 천주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진실과 정의, 사랑과 자비를 추구한다면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과 체제에 갇히지 말라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추구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삶의 원리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노년층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축복하며 젊은 세대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여러분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2026년 어느 날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 광채로 덮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루는 장관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분열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아물며 모든 눈물이 닦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화합하며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풍일이나 경제적 번영을 넘어선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간투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헌신, 기도와 행동이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3가지 즉각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다가올 큰 침묵을 준비하는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내면의 평화와 영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변에서 가장 관계가 어려운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화해를 시도하세요. 완전한 화해가 어렵다면 실수한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세요. 이것이 불의 선을 넘는 연습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족적 화해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같은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이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세요. 혼자서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지며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또한 구체적인 날짜들을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3월 20일 춘불을 전후로 첫 번째 영적 진동이 감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민감한 사람들은 영적 기운의 변화를 느낄 것이며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 20일 하지를 전후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3일 추분을 전후로 그 선택의 결과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른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며 빛과 어둠의 대결이 첨예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된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의 시간표라고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회개,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이 시간표는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며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한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미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선택한다면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2026년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분열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이 선택이 단지 당신의 운명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 나아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반수란 연도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늘이 정한 특별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축복의 시간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과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방관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6년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빛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일간의 침묵이 실제로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영적 불꽃에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과 영적 미혹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영적진 실탐 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깨어있는 영혼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살로